지금으로부터 143년 전 9월 4일 오후 3시 맨해튼 월스트리트의 모건 하우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J.P. 모건의 사무실에 모여든 투자자들 사이를 뚫고 토머스 에디슨 1847-1931이 불쑥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실패하면 $100 벌금을 내겠소. 그러고는 힘차게 스위치를 몰렸죠. 그 순간 모건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100여 전등 100여 개가 동시에 번쩍하고 눈부신 빛을 토해냈습니다. 응접실 상들리에서부터 책상 스탠드까지 말 그대로 한순간에 빛의 축제가 펼쳐진 겁니다. 주변 67개 건물에서도 300개 전등이 일제히 켜지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중앙집중식 상업 발전이 시작되는 역사적 장면이 완성됐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내 생애 최고의 장면이라 부른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역사적 실험에 성공한 에디슨은 단지 전구 하나를 반짝 발명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열차용 철로를 깔 듯 전기 사업 전반을 완전히 새로 개척해버린 것이죠. 석탄을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증기기관 기반의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고 전등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뉴욕시 의회에 갖은 자료를 제출해 공사 허가까지 따냈습니다. 거리를 파헤치고 전선을 지하에 묻으면서 백열전구와 퓨즈 계량기 스위치 등 전기 관련 장치를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직접 생산해 전기 사업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죠. 하지만 에디슨이 고집한 직류 DC, 더렉트 커런트 방식에는 결정적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송거리가 짧아 발전소를 소비지역 인근에 잔뜩 지어야 했다는 점. 예를 들어 2300여 개의 백열전등을 위해 무려 85개나 되는 중소발전소가 필요했다면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바로 이 약점을 기회로 삼은 사람이 조지 웨스팅하우스 주니어 1846-1914 있습니다. 전기를 보내는 기본 원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에디슨이 밀어문였던 직류 DC, 즉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웨스팅하우스가 채택한 교류 AC, 올터네이팅 커런트, 즉 전기가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교류는 고압의 전류를 먼 거리까지 보낼 수 있고 도착 지점에서 변압기를 거쳐 전압을 낮춰 사용하면 되니 훨씬 효율적이었죠. 게다가 석탄과 물만 풍부하면 어디든 대형 발전소를 지을 수 있어 발전 단가마저 낮았습니다. 이른바 전기전쟁어 어브 더 커런츠에서 승리하기 위해 에디슨은 교류의 위험성을 부각하고자 사형용 전기의자 시연하는 등 극단적인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웨스팅하우스는 살인집단이라는 흑색 선전까지 난무했지만 결국 교류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더욱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시장이 받아들였습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의 전기 공급권을 웨스팅하우스가 따낸 것을 계기로 교류가 대세가 되었고, 그때부터 세계는 본격적인 발전소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단 한순간이라도 전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 발전소는 군사적 전략적 가치가 높아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죠. 예컨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집중 공격해 무려 9기가와트 GW에 달하는 발전 능력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전력회사 우크레네르 고유 KRENERGO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전력 인프라의 절반가량이 손상 또는 파괴되어 수백만 주민이 전력 공급 중단과 촉한에 직면했습니다. 대만과 중국 간 갈등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마안산 원자력 발전소의 MEANSHAN 누클리어 파워플랜트를 비롯한 핵심 발전소들이 중국의 우선적인 타격 목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발전소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발전소에 막대한 투자를 기울여왔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분야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미친 듯이 기술을 발전시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죠. 오늘은 한국이 세계 5번째로 성공해낸 발전소의 심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가스터빈이라는 장치를 들어보셨나요?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고 전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설비로 발전소는 물론 항공기 엔진, 선박 추진, 대형 산업기계 등 용도가 무궁무진해 산업의 심장이라 물리기도 하죠. 그만큼 고강도 소재와 초정밀 설계 기술이 필요해 소수의 선진국만 오래도록 독점해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항공기 엔진 정비와 부품 제작을 계기로 가스터빈 개발에 한 걸음씩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자체 산업용 가스터빈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어느덧 세계 기술 경쟁에 뛰어든 것이죠. 2023년 가스터빈 시장은 약 207억 9천만 달러 규모로 평가되며 2032년에는 293억 6천만 달러 약 4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인데요. 그중 발전소용 대형 가스터빈 시장은 미국 GE 버노바, 독일 지멘스 에너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 극소수 업체가 사실상 좌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채 4곳에 불과한 만큼 우리나라는 늘 외산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만큼 유지보수와 교체 주기마다 막대한 비용 연간 3조 원 이상을 지불해온 실정이었죠.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외산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될, 더 나아가 가스터빈을 수출해 돈을 버는 단계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세계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초내열 합금과 정밀 주조 기술이 총동원되는 가스터빈은 흔히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립니다. 1500 이상의 초고온을 견디면서도 안정된 성능을 발휘해야 하니 어찌 보면 항공기 엔진보다 더 복잡합니다. 부품만 4만여 개, 무게 230톤의 가스터빈 블레이드 날개 한 장이 중형차 값에 맞먹는다고 하니 그 난이도가 짐작되실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국산화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입니다. 박지원 회장이 1조 원 투자 계획을 공표하며 원래는 이탈리아의 가스터빈 기업 안살도 에네르기아 엔살도 ENERGIA 인수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걸러되자 아예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결단을 내렸죠. 이후 수십 개산학 학연이 국책과제 형태로 뛰어들어 6년 만인 2019년에 마침내 발전용 가스터빈을 국산화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술 개발을 이어가며 2023년 3월 완성품을 최종 제작하는 데까지 성공해 4개월 뒤 한국서 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 국산 가스터빈 270MW금이 드디어 상업 운전에 돌입합니다. 착수에서 운전까지 10년이 걸린 대장정이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점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시작된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는 순간 현장 엔지니어들은 말 그대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성취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운전 단계부터 안정적인 운전 기록을 쌓아 세계적 수준의 성능과 내구성을 증명했다는 사실. 그 결과 외국산 대비 유지보수 비용을 20에서 30% 절감할 수 있고 정비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점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2024년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에 초대형 가스터빈을 공급하기로 계약하며 국내 발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산 가스터빈은 안전하고 탄탄하게 가동되므로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고 전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세계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9개 중소기업은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가스터빈 수주 공동체 팀코리아 업무 점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국내 가스터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데 의미가 큰데요. 협약 참여사들은 가스터빈 관련 전손 분야 국내 생태계 강화, 글로벌 주요 행사 시 한국 가스터빈 기술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가스터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가스터빈 팀 코리아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해외 제조사가 미국에 공급한 7F150에서 200MW금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입니다. 현재 7F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900기 이상, 그중 600여 기가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휴스턴에 서비스 전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이 거대 시장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내 산업 생태계를 차근차근 육성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가스터빈 고온 부품 성능 개선 설계를 시작했고 2022년에는 국내에서 개발 제작한 고온 부품을 국내 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죠. 지난해에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국내 협력사들이 한국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7F 가스터빈 로터 수명 연장과 케이싱 교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현재 동남아와 중동 지역에서 관련 서비스 기술 수출 계약이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 성과만으로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해외 수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만큼 외국산 의존도를 줄이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닌가? 라는 시각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에너지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래 기술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기술은 바로 수소 혼소 터빈입니다. 기존 가스터빈에 수소 연료를 혼합해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발전 기술이죠. 현재는 수소 혼합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궁극적으로 100% 수소만 사용하는 터빈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7년까지 완전 수소 연료로 구동되는 터빈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국내 수소 발전 시장은 물론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소 혼소 터빈 실증을 위해 여러 국내외 기관과 손잡고 있으며 기술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한국이 수소 발전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로 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개발부터 상업 운전까지 걸린 10년의 시간 동안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5번째 가스터빈 독자 제조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낸 만큼 이제는 에너지 선도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가 엿보입니다. 디시멘터리는 진심으로 이런 움직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에디슨이 전구 400개로 온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전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세계를 놀랍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자제품 가격 상승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 등 실생활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기간을 1년 혹은 그 이상 늘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전 세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반도체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등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부터 대만의 TSMC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막대한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까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제동이 걸려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이자 유일무이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ASML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에게만 EUV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를 판매해왔지만 여기에 중국에게까지 최첨단 EUV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슈라인 마허 네덜란드 외교 동상부 장관은 자국 네덜란드의 이익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무부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네덜란드에 파견해 ASML의 EUV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네덜란드의 이런 결정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이유엔 ASML EUV 장비에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UV 노광 장비에 활용되는 원천 광원 기술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기술은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에는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즉, ASML이 활용하는 핵심 기술부터 부가적인 기술까지 다방면에서 미국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ASML 회사의 지분에도 미국 기업이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대 주주에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확실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ASML 경영 전반에 미국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당국은 ASML의 매출을 늘리고자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덜란드 당국의 이런 결정에 많은 반도체 업계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결정한 핵심 논리는 중국의 EUV를 추가적으로 판매해 ASML의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유는 ASML의 EUV 장비는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가량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EUV 장비를 전부 독식해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ASML 측에서 EUV 장비를 만드는 족족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구매하는데 중국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ASML의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리 단순히 한국과 대만에 공급될 물량을 줄여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게 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네덜란드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ASML과 네덜란드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ASML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렌즈와 광학 장비는 독일 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광원조사 장치와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핵심 기술과 부품만 있다면 네덜란드 ASML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EUV 장비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노광 공정용 장비를 개발했고 양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노광 장비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노광 장비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팀을 가동해 반도체 소재와 장비 그리고 완성품 생산까지 원스톱 라인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미세 공정을 위해선 일반적인 노광 장비가 아니라 ASML이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한국 기업 이솔에서 생산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EUV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EUV용 광원과 광학계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노광 장비용 광원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 4곳이 있으며 사이머를 포함해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지만 단 2곳의 EUV 업체만이 직접 광원을 만들고 있는데 한 곳은 네덜란드의 ASML이고 다른 한 곳은 대한민국의 이솔입니다. EUV 장비의 첫 번째 조건인 광원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인 광학계는 주로 독일의 칼자이스 렌즈를 사용합니다. ASML의 광학계 역시 자체 개발한 부품이 아니라 칼자이스의 렌즈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기에 우리도 독일산 렌즈를 납품받아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종합 시스템은 EUV 장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정확한 노광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EUV의 물리적인 장비와 부품 등은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고 일부 부품은 수입하여 구축하면 되며 네덜란드의 ASML 역시 이런 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장비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종합적인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ASML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시스템 제어 부문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 반도체 장비업체인 이솔의 대표와 경영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1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와 소재에 대해 연구 개발하던 팀이 독립한 기업입니다. 이솔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장비의 상당수는 삼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에서도
자체적인 노광장비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광장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솔과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솔의 모기업인 FST의 경우 삼성전자가 7%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와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토종 EUV 기업 이솔은 EUV 광원과 마스크 제조 장비 EUV 마스크와 펠리클 검사 장비 등 EUV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하나하나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ASML의 독주를 막을 전 세계의 유일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EUV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에 네덜란드가 중국과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자 이를 모두 손절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EUV와 같은 중요한 부품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측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하도록 미국의 매출을 한국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막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급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내 매출은 4조가 줄은 반면 중국에서 줄은 것보다 더욱 많은 4조 8천억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45%에 달하는 상황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해 미국으로 매출처를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중국 내 반도체 공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얼마 있지도 않은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의 EUV 장비는커녕 구형 노광 장비를 통해 구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반도체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첨단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을 향해 최신식 EUV 노광 장비가 아니더라도 구형의 노광 장비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한계로 EUV는 1년에 40대밖에 만들지 못하며 그마저도 삼성과 TSMC가 몇 년치 물량을 선주문해 이미 매출의 최대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와중에 구형의 노광 장비까지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ASML이 노광 장비나 EUV를 중국에 판매한다면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던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 보조금이 경영의 주요한 수단이 아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수가 국유기업이며 국가 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만큼 막대한 중국 자본을 투자하여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첨단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이런 파워는 사실상 반도체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IT 기업들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에 누구보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네덜란드는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고객을 새로 원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이든지 손을 봐준 역사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그러하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가 자신의 이익을 고집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EUV 개발이 점점 더 진전될수록 미국의 네덜란드 손절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은 혁신적인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CATL은 자신들이 새 LFP 배터리 신싱을 올해 안에 양산할 예정이며 이 혁신적인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400km을 달릴 수 있고 완전 충전은 15분, 최대 주행거리는 7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중국 배터리 업계가
한국 배터리 3사를 앞서갈 게임 체인저를 개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CATL은 이 신제품을 내년 1분기에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동안 CATL의 배터리 성능 조작이 자주 있어 왔기 때문인지 이번 배터리도 실제로 나와봐야 믿지 발표만으로는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완성차 분야의 BYD, 배터리 분야의 CATL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승승장구해온 게 사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BYD는 전 세계 전기차 128만 7천 대를 인도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BYD가 중국을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 국가로 만든 킹메이커 같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연구 개발비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백 개의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제조에 뛰어들었고 관련 산업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너무 빠르게 성장한 탓에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수백 대의 전기차가 버려진 일명 전기차 무덤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대체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시는 장면은 얼마 전 항저우 외곽에서 발견된 중국 전기차의 무덤입니다. 버려진 전기차가 빼곡히 버려져 있는 모습은 가히 공포감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심지어 새 차량도 잔뜩 들어차 있습니다. 항저우 전기차 무덤이 보도된 이후 중국 전기차 판매 대박 신화는 어쩌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실제로 중국 전기차 분야의 성공 신화는 과장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 늘어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지금 판매 부진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5년 만에 400곳이 줄도산하면서 새 차도 버려지는 전기차 무덤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무지성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은 리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리튬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리튬 가격이 50%가량이나 떨어졌는데도 중국 기업들의 리튬 확보 경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있으면 리튬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리튬 광산 탐사권은 시초가 대비 100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스촨성 진화년 리자거우의 리튬 광산 경매는 무려 1800배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열띤 입찰 경쟁이 이어지는 것은 앞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해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중국의 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으론 서방의 견제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 리튬 확보가 어려워지자 중국 내에서 리튬 광산 탐사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우방국 기업들의 리튬 채굴 우선권을 부여하라는 서방 국가들의 지침에 따라 중국 기업은 이제 해외 리튬 광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기구 IEA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채굴되는 리튬은 전 세계 공급량의 12%에 불과하지만 가공을 거친 리튬의 경우 중국이 5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은 중국의 리튬 장악을 막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들과의 리튬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 역시 핵심 광물 확보에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CATL은 최근 중국 스촨성의 광업 운영을 감독하는 부서를 설립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광물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 최근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 한국 배터리 업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에서 중국의 자원을 아예 지워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심지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히토류 원료로 쓰지 않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섰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 제작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지만 조달 물량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다 보니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을 위한 탈히토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 현대차 그룹의 행보가 눈에 띄게 혁신적입니다.
현대차는 히토류 연구 자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권선형 회전자 동기 모터 WRSM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구동 모터의 네오디뮴계 연구 자석을 사용합니다. 모터의 회전자에는 네오디뮴계 연구 자석을 두고 회전자 주위엔 코일을 감아 만든 전자석을 배치해 모터를 돌리는 연구 자석 동기 모터 PMSM 방식입니다. 네오디뮴은 강한 자성을 띠는 물질로 여기에 미량의 디스프로슘 터뷴을 섞으면 섭씨 200도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신형 모터는 회전자 부분에 연구 자석 대신 전자석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네오디뮴 디스프로숨 터뷴과 같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모터인 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히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산 네오디뮴 수입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네오디뮴 시장에서 중국은 채굴의 58%, 재련의 90%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는 연구 자석의 87.9%는 중국산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대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BMW, 테슬라 등도 히토류 없는 모터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현대가 히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섬에 따라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완성차 업체의 갑으로 군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대의 전기차 모터가 수명이 짧고 에너지 손실이 많아 히토류 자석을 이용한 기존 모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현대차 그룹은 곧 이 문제를 극복하고 탈히토류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테슬라 역시 산화철의 금속 원소를 혼합해 만든 페라이트를 연구 자석으로 활용한 모터를 개발 중인데요. 이렇게 현대와 테슬라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신형 모터 개발에 뛰어들었으니 이제 곧 시장은 연구 자석 동기 모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탈히토류 모터로 변화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 시기에 현대차가 먼저냐, 테슬라가 먼저냐, 어느 회사가 탈히토류를 달성하면서도 기존 모터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은 모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전기차 기술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직접 배터리 제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배터리 제작 프로젝트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왔는데 그 첫 산물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에 현대차의 자체 제작 배터리가 탑재한 것입니다.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1.6T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배터리는 기술 내재화를 통해 자체 개발한 신규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럼 완성차 업체인 현대가 왜 배터리까지 직접 만드는 것일까요? 통상 배터리는 친환경차 가격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 배터리를 제작, 생산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사 차량 플랫폼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직접 제작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해 배터리 자회사 부분 파워코피 OWERCO를 설립했고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에 240기가와트 C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 6곳을 세울 예정입니다. 배터리를 만들어 다른 회사에 팔겠다고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배터리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는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을 하기보다는 반도체 설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 배터리는 직접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미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셀 패킹 기술 등 배터리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셀 기술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 셀 기술을 활용해 이를 현대모비스가 패킹하고 BMS 등을 장착해 모듈화하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셀 기술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대가 에너지 손실이 적은 탈히토류 전기차 모터를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상위 랭킹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 때문에 깜짝 놀라 뒤집어질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국이 중국 해상 광구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원유가 다 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엄청난 분노를 폭발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국이 원유를 다 가져가도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SK가 40여 년 만에 엄청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여스온이 무자원 산유국 꿈을 이뤄낸 건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여스온은 지난 2015년부터 참여한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남중국해 광구에서 탐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원유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해낸 첫 사례로 꼽힙니다. 통상 자원 개발 프로젝트 성공률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SK여스온은 중국 국유 석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집단유한공사 CNOC와 함께 남중국해 북동부 해상에 있는 1703광구 내 루펑 12.3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리는 등 에너지 업계에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중국 선전시에서 300km 떨어진 이 광구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일일 생산량은 석유 생산 정점을 기준으로 약 29,500배럴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의 1%를 넘는 규모로 이곳에서 생산한 원유는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하거나 국내에도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CNOC가 60%, SK여스온이 4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대 생산량을 추산하면 앞으로 SK여스온이 연간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보통 유전 개발은 영업이익률이 연 50% 안팎으로 높은 편이어서 연간 약 2천억 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SK여스온은 2년 안에 광구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15년 SK여스온은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CNOC와 관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독자적인 광구 운영권을 확보한 이후 지질조사, 물리탐사 등 기초탐사 작업을 바탕으로 2018년 탐사정 시추로 원유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 유전평가 생산시설 건설을 통해 8년 만에 원유를 뽑아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독자 탐사 사업으로 원유 발견부터 개발, 생산까지 해낸 최초의 사례라 업계 내에서 더욱더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내 정유사는 글로벌 정유업체와 달리 자체 보유한 유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한 원유를 가공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여서 정제 마진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SK여스온의 유전 개발 사례가 국내 정유업계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SK여스온의 경우 40년간 축적된 자체 석유 개발 기술로 초기 탐사에서부터 이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SK여스온은 이번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유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저감 노력을 펼치며 ESG 경영 행보에도 앞장섰는데요. 실제로 SK여스온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설계 시점부터 발전기 배기가스 폐열 재활용 설비 전동화 등을 생산시설에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 사업 자회사인 SK여스온은 출범 때부터 석유개발과 친환경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출발했었습니다. 우선 SK여스온은 2021년 10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며 석유개발과 탄소 포집 저장 전문 기업으로서의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가속했는데요. 친환경 영역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탄소 감축을 위해 원유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지중해 영구히 저장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석유 개발 영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1703광구의 원유 생산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이딴 성과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SK여스온이 말레이시아 지역 첫 광구를 낙찰받아 관권 및 광구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석유 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 SK여스온은 작년 4월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 및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석유개발회사 페트로스와 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며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말레이시아 광구 입찰에 참여해 사라왁 해상에 위치한 SK427 광구를 낙찰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육해상의 일정 구역에서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권리인 관권을 획득한 겁니다. 해당 계약으로 SK여스온이 확보한 SK427 광구 지분은 85%로 광구의 탐사 및 개발, 생산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운영권자가 됐습니다. 이렇듯 지난 6월 SK여스온은 나머지 15%의 지분을 보유한 페트로스와 협력해 본격적인 광구 탐사에 들어갔는데요. 석유 개발 사업이 보통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SK여스온의 말레이시아 광구 개발의 관전 포인트 역시 주변 석유 매장량과 천의 수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한 곳에서 석유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면 새로운 광구에서도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27 광구는 사라왁 천해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2020년 한 해에만 18억 배럴에 달하는 규모의 매장량이 확인됐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다섯 번째로 많은데 주요 매장지는 말레이반도 2곳, 사라왁 1곳, 사바 3곳 등 총 6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개발의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변에 석유 개발 사례가 있어 전 세계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SK여스온은 2025년에 베트남 남부 쿠오롱 분지의 1505 광구 원유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유전 개발을 위해 현재 SK여스온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던 건 앞서 2007년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정부와 블록 채굴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당시 SK는 베트남 1505 블록을 탐사하던 중 원유를 발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여스온의 이런 굵직한 성과들은 대를 이은 엄청나게 값진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이 무자원 산유국 프로젝트를 내걸며 SK그룹은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과거 당찬 포부로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광구 개발에 참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지만 SK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SK여스온은 8개 국가에서 10개 광구 및 4개의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데 10개 광구의 생산량은 1일 약 5만 2천 배럴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대한민국도 원유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실제 경험을 모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동안 잊혀졌던 7광구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7광구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으로 제주도 남단 약 8만 2천 km 면적의 마름목골 해저 대지를 의미합니다. 미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남한 전체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광활한 해저 대지에는 최대 약 1000억 배럴의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의 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산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이 각각 약 800억 배럴, 약 390억 배럴 수준으로 추산된 것과 비교하면 제7광구의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난 1970년 6월 박정희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라는 법안을 공포했는데요. 법으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인근의 해역을 여러 개의 광구로 구분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고 자원을 확보할 거라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이는 대륙붕이 이어지는 연장선을 기준으로 영유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제법 판례에 따른 건데 이에 따르면
한반도 인근 총 9개 광구는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주도 남단의 제7광구는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는 곳으로 추산되면서 우리나라에게 자원 선진국의 꿈을 꾸게 했는데요. 그러나 7광구 지역 인접 국가인 일본과 지속되는 분쟁과 해당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기술 부재가 우리나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1974년 일본과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해 7광구 지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50년간 영유권 문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협정은 1978년부터 발효됐는데 일본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여기에 손을 댔지만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몇 년 뒤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이면 종료되는데 3년 전인 2025년부터 양국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협정 만료까지 2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8년 협약이 종료되면 그때 돼서 일본이 억지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걸 감안하면 7광구 개발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일본 말고도 중국도 7광구를 탐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이 가세하기 전에 일본과 결판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리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협정 종료 후 중국이 7광구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해군을 배치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겁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해상 유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만큼 중국의 심해 시추올인 움직임이 7광구에까지 손을 뻗치게 만들지 않도록 서둘러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이제 과거에 달리 우리의 것을 당당히 지킬 수 있는 외교력과 더불어 뛰어난 자원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원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꼭 잡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쌍둥이로 보이는 와국인 자매가 엄청나게 큰 여행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이 처음인 듯 지하철이 신기하다는 듯이 두리번거리던 외국인 자매는 이윽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신호음이 들리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문이 열린 바로 그 순간 외국인 자매는 들고 있던 음료수까지 떨어뜨리며 휴대폰을 꺼내고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감탄사를 터뜨리며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와국인 자매는 한국의 지하철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개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아나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정육점을 물려받아 현재 20년이 넘게 유지하고 있는 저희 정육점은 저와 1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교대로 근무하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가업의 가게였기에 저와 동생 루시아는 다른 친구들은 젊음을 즐기며 놀 때 열심히 정육점을 운영해 나갔고 그 덕분인지 저희 정육점은 리스본에서 꽤 유명해지며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동생 루시아는 자신의 근무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저에게 가게를 조금 더 봐달라고 했고 저는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약 1시간 뒤 동생은 가게로 뛰어들어오더니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는 일주일 정도 가게를 휴업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알 수 없는 기쁜 표정을 보였습니다. 가게를 휴업해야 된다는 동생의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저는 오히려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자신이 마트 경품에 응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 상품인 한국 여행에 당첨되었다면서 모든 여행 경비는 물론 한국에 있는 고급 호텔의 숙박까지 경품으로 받아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동생의 손에 들려있던 항공권과 경품 실명서를 볼 수 있었고 정말로 한국으로의 일주일 여행 경비는 물론 고급 호텔의 숙소까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죠. 한 번 더 마트 측에 문의 전화를 걸어본 저는 동생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뜻밖의 찾아온 한국으로의 무료 여행 기회에 하늘을 날 듯이 기뻤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줄곧 동생과 함께 정육점에 고기를 판매하는 일을 하며 단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일주일 정도 가게를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신선한 고기를 사기 위해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계시기는 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게를 보게 되면 제공하는 서비스나 고기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린 엄청난 결심이었죠. 특히 얼마 전부터 동생이 자기 친구들이 최근 한국으로의 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면서 너무나 부러워했는데 우연하게 찾아온 한국으로의 무료 여행 기회는 마치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 루시아는 2일 정도의 한국 여행 준비 기간을 거쳐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가슴은 너무나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동생은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중 몇몇은 실제 이민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살기 좋고 여행하기에도 좋은 멋진 나라라며 저보다 더 들뜬 모습을 보였죠. 한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와 루시아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컴퓨터를 통해 저희가 여행하게 될 관광 경로와 한국인들의 특징,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보를 찾아봤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극찬밖에 없는 한국 여행 후기에 더욱 더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십 시간의 비행 시간이 걸려 도착한 한국은 엄청난 높이의 비행기 창문으로 바라보았을 때부터 불빛이 반짝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경품으로 얻게 된 한국 여행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녁 비행기를 타게 된 저와 루시아는 다소 늦은 시간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은 전혀 저녁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처음 비행기에서 내려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왜 한국이 빨리빨리를 중요시하는 나라인지 한 번의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인지 그 이유 또한 찾을 수 있었죠. 한국 시각으로 다소 늦은 시간인 9시에 공항에 도착한 저와 루시아는 공항에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한국의 공항은 모든 곳에 불이 켜져 있었고 심지어 몇몇 한국인들은 평화롭게 공항에서 식사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리스본에서는 정확히 7시가 넘으면 일부 포르투갈의 위험한 조직원들이 공항을 점령하고 자리값을 받아내거나 당당하게 공항 여행객들의 물품을 훔쳐가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공항의 외곽 구석에는 한국의 범죄 조직들이 자리를 잡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공항 구석에는 그저 쉴 수 있는 테이블과 비싸 보이는 쓰레기통이 놓여 있더군요. 저와 동생 루시아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왜 다들 한국 여행을 그렇게나 좋아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었고 몸과 밀착해 무겁게 들고 다니던 여행의 짐들을 그제서야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에 도착한 한국이었기에 저와 루시아는 곧바로 경품 회사가 예약해준 한국의 호텔 시설로 향했는데 호텔의 정문에 도착한 순간 포르투갈과 비교도 되지 않는 호텔의 외관과 규모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신기했던 것은 호텔의 내부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호텔의 외관 건물은 엄청난 규모의 최신식 호텔 빌딩이었지만 실제 머물게 될 호텔의 내부 객실은 한국의 아름다움이 적절하게 느껴지는 온돌 시스템과 다양한 한국적인 문양, 그리고 나무를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객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한국의 특성상 이처럼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객실로 내부를 꾸민 것 같았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바닥에 그만 몸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너무 추우먼 히터 형식의 전열기구를 가동하지만 아무래도 공기를 이용한 방식이다 보니 오래 틀고 있으면 얼굴이 가렵거나 목이 아픈데 한국의 온돌은 바닥을 이용한 난방이라 이러한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정보를 조금 찾아보니 한국은 오래전 한국인 선조들의 지혜로 이러한 온돌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현대화시켜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일시간도 겪지 않은 온돌의 따뜻함에 정말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의 추위를 녹인 저와 동생 루시아는 한국에서의 일주일 여행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곧바로 따뜻한 바닥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한국의 한강으로 가기로 했고, 그렇게 아침도 먹지 않은 채 호텔을 나서게 되었죠. 길거리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미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우울한 포르투갈의 어두운 길거리와는 다르게 사람들과 길거리 자체가 너무나 쾌활했습니다. 동생도 그러한 기운을 느꼈는지 표정이 밝아 보였고, 저와 동생은 한강으로 가기 위해 한국의 지하철을 난생 처음 이용하기로 했죠. 사실 처음 공항에 도착하고 단 직후 지하철을 타고 호텔까지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너무나 빠듯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었기에 지하철을 타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강으로 이동하는 것에 제일 빠른 길이 지하철로 나와 있어서 운이 좋게도 저와 동생은 지하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포르투갈에도 지하철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리스본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철 구역들은 너무 낡고 더러워서 일부 관광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뿐 교통수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호텔 근처의 지하철역으로 들어온 저와 동생은 눈앞에 펼쳐진 깨끗한 지하도에 그만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그곳에는 이미 지하 공간을 이용한 편의점은 물론 심지어 옷가게까지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리스본에서 겪어본 지하의 더러운 공기와 먼지가 많은 상태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고, 저는 왜 한국인들에게서 냄새가 나지 않고 향기만 나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참이나 지하도에 있는 옷가게를 구경하던 저와 동생은 지하철이 오는 시간을 휴대폰 앱으로 확인했고, 그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5분 뒤 저희가 타려던 지하철이 도착했고 탑승을 하기 위한 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저와 동생은 지하철의 문이 열리고 난 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고 말았는데요. 눈앞에 보이던 것은 지하철 내부에서 저희가 운영하던 정육점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그 옆에는 채소와 식료품들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상황에 너무 당황한 저와 동생은 일단은 지하철을 타야겠다는 생각에 문이 닫히기 직전 눈앞에 있던 지하철 내부의 정육점으로 올라탔고, 그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시장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매우 신기했던 것은 몇몇 한국인분들은 정육점의 물건을 고르거나 채소들의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지하철 안에서 시장이 형성된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 지하철 내부에서 신선한 고기를 팔고 있던 정육점은 저와 동생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서인지 한눈에 보아도 품질이 좋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팔고 있었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거기 있던 한국인 승객들 그 누구도 무방비 상태로 보관되고 있던 비싼 고기를 훔쳐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황한 저희 표정 때문인지 정육점 사장님께서는 저희 보고 외국인이냐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았고, 이내 휴대폰을 꺼내 드시고는 지금의 상황은 한국의 지하철을 활용한 일종의 전통시장 축제라며, 원래는 아예 폐지되었던 축제지만 서울 시민들의 요청으로 딱 한 번만 더 이러한 지하철 시장을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을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설명을 해주셨죠.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 고기를 팔고 채소를 파는 것도 모자라 옷까지 팔고 있는 모습에 저와 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포르투갈에서는 경험해볼 수 없던 상황에 마치 신세계를 겪는 것 같았습니다. 정육점 사장님께서는 마침 시식용 육회가 준비되어 있다면서 한우로 만든 육회를 조금 썰어서 건네주셨고, 그렇게 지하철 안에서 먹은 그날의 한우 육회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고 신기한 육회였죠. 특히 포르투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품질이 좋은 고기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팔고 있는 한국의 한우는 제가 본 소고기 중 제일 품질이 좋고 신선해 보였습니다. 동생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예 이곳에서 저녁에 먹을 고기를 사는 것은 어떻겠냐며 거금을 투자해 한우와 삼겹살을 사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지하철 객실에서의 먹거리 쇼핑에 저와 동생은 옆에 있던 채소 가게와 옷가게까지 구경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한국의 지하철 상태에 계속해서 감탄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약 30분 뒤 저와 동생은 한강 근처 지하철역에 하차하게 되었고, 내리고 나서도
동생과 방금 있었던 일이 마치 꿈만 같다는 대화를 나누며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걷다 보니 그럼 한국에서 실제 운영하는 길거리 정육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리스본에서 저와 동생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서인지 동생도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한강으로 향하던 도중 너무나 쉽게 길거리에 정육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육점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와 동생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평범한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자물쇠로 잠그지 않은 채 그저 평범하고도 무방비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스본에서는 좀도둑과 노숙자들이 고기를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 고기를 꺼내놓은 진열대에는 무조건 자물쇠로 관리하거나 아예 모형을 꺼내놓는 정육점도 있는데, 한국은 실물 그대로의 신선한 고기 상태를 볼 수 있었음에도 누구나 손쉽게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육점을 관리하는 한국인 주인분께서는 대뜸 저희에게 손사래를 치며 잠깐 여기 있으라는 듯한 몸짓을 하시더니 앞치마를 벗으시고는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시더군요. 무슨 영문인가 싶어 오늘 도대체 왜 이러지라는 생각에 저와 동생은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그 사이 그만 고기를 사려는 손님이 들어오시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아주대님께서는 저와 동생을 보시더니 많이 당황하신 듯 손가락으로 진열되어 있던 소고기를 가리키셨고, 저는 소고기가 필요하시다는 생각에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구매하려는 고기가 어떤 용도인지 한국어로 묻게 되었죠. 힘들게 오신 손님을 돌려보낼 수 없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아주머니께서 필요한 국거리용 소고기를 꺼내드리고 한국의 지폐 현금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일부러 돈을 맞춰주신 듯 저울 위의 가격을 보시더니 고기를 챙겨 곧바로 가게 밖으로 나가셨고, 저와 동생은 인생 처음으로 다른 정육점의 운영을 도왔다는 사실에 이게 한국인가 라는 놀라운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께서는 한결 개운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계산대 위에 지폐를 보고는 고기를 팔았냐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당황하시는 사장님을 위해 제가 리스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육점의 사진을 보여드렸고, 사장님께서는 매우 뿌듯한 표정을 지으시며 저에게 악수를 청하셨죠. 한국의 치안과 생활 환경이 얼마나 안전하면 이처럼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도 화장실이 급해 가게를 맡기셨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선진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저의 대화를 나누더니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인 것 같다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나라의 정육점 가게를 맡아 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호탕한 웃음까지 보였죠. 그렇게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행복한 한국 여행을 마친 저와 동생은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동생은 바로 어제를 마지막으로 리스본에서의 정육점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죠. 놀랍게도 저희는 한국의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값싼 상가 건물을 구할 수 있었고, 그곳에 저희만의 정육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똑같았던 저와 동생은 한국에서 돌아오고 난 후 한국으로의 직접 이민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게 되었죠. 앞으로 한국인분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팔고 싶은 마음과 이제 저희도 어엿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요즘은 그저 행복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